네, 국어 수업 진행합니다. 자, 신사과 출판사 이태준 작가의 돌다리를 분석합니다. 자, 자습서 149쪽, 149쪽 펴서 준비해 놓습니다. 자, 이태준의 돌다리. 자, 제재 미리 보기를 살펴봅니다. 자, 작품 제목 돌다리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상징 소재가 뭐 논밭도 있고 돌다리도 하겠죠. 그 제목으로 뽑힌 것이니까 돌다리가 가장 큰 상징 소재가 될 겁니다. 자, 서술 분량도 돌다리 분량이 아주 많아요. 자, 이 소재를 통해 땅에 대한 가치 인식을 촉구하고 물질 만능주의, 이거 붙여야 됩니다. 붙였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대해 자, 비판하고 있다. 3인칭 전지역 서술자를 통해 일제강점기 농촌마을을 배경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가치관이 대립하죠. 자,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으며, 자, 이 작품을 통해 소설, 즉 서사관례의 특징과 형상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이 작품 쭉 개괄적으로 살펴봅니다. 단편 소설이고요. 자, 사실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그다음 전형적인 농사꾼 창섭 아버지를 통해서 농민들의 그 땅에 대한 관점이 어떤지를 교훈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 일제강점기 말이고 공간적 배경은 농촌마을입니다. 이 작품의 특징, 근대 자본주의에 따른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어요. 상징적 소재를 통해 아버지 세대가 지녔던 전통적 가치관, 아들 세대의 근대적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줍니다. 자, 아버지 아들 대조적이죠. 대조적 인물 간의 갈등을 축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4번 잘 봅니다. 인물 간의 대화도 많아요. 대화에다가 씁니다. 대화, 보여주기죠. 쇼잉, 보여주기, 쇼잉, 간접 제시입니다. 대화 나누는 상황을 보면은, 대화 내용을 보면은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간접 제시, 보여주기, 간접 제시, 보여주기. 또 뭐라 그럴까? 쇼잉. 그리고 객관적 제시라고 합니다. 객관적 제시. 자, 대화 나누는 장면을 봐라. 그럼 객관적으로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객관적 제시. 그 다음에 3인칭 서술자에 의한 요약적 제시도 있어요. 자, 요약적 제시에다가 씁니다. 영어로 텔링, 영어로 텔링. 그리고 직접 제시, 말하기입니다. 직접 제시, 말하기. 자, 해서 자, 인물 성격 제시 방법으로 대화에 의한 간접 제시와 서술자 요약적 제시, 직접 제시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자, 주제 확인해 볼까요? 자, 물질 만능주의. 자, 계속 띄었었는데 잘못됐습니다. 붙였어야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과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주절합니다. 자, 짤을 볼까요? 자, 발단부. 창섭이 집으로 향하다가 누이의 무덤을 보죠. 창섭은 자기 어린 여동생이 맹장염에 걸린 건데 의사가 오진을 했어요. 그래서 죽게 되자 의학 전문 학교에, 요즘 치면 의대입니다, 진학해서 의사가 된다. 창섭은 자, 맹장염 수술해서 정평이 나 있는 의사가 됐어요. 자, 환자들이 많이 몰리고 하니까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땅을 팔아서 병원 확장 비용을 대달라. 자, 그런 제안을 하러 고향에 옵니다. 전개. 창섭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과 돌다리를 고치고 있는 아버지와 마주치게 됩니다. 자, 위기. 자, 점심 먹으며 창섭은 아버지께 땅을 팔자는 제안을 하며 땅을 판 돈으로 병원을 확장하는 것이 땅을 끼고 있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큰 이익이 된다는 것. 부모님을 내가 장남이니까 서울로 모시겠다는 계획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절정에서 아버지의 그런 가치관을 확인합니다. 아버지는 서울 안 간다, 땅 안 판다, 창섭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 땅이라는 것은 돈으로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힘줘 말합니다. 역설 힘줘 말합니다. 창섭은 땅에 대한 아버지의 확고한 신념을 다시금 깨닫고 일단 인정을 하게 되죠.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 그 아버지 세대 가치관을 인정을 하는데 동조는 안 하죠.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뭐 다른데 어쩔 거야. 뭐. 다르다는 것 확인. 아버지 가치관 인정. 그런데 다르다. 자, 결말 창섭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지나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다음날 아버지는 고쳐놓은 돌다리에서 앞으로도 땅을 지키며 살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지. 자, 자식은 키워놓으면 다 제 갈 길로 가게 돼 있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버지도 아들에 대해서 좀 섭섭하지만 아들의 선택을 또 인정하게 됩니다. 자, 해제. 이 소설은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아버지와 근대적 가치관을 가진 아들 창섭의 갈등과 자, 돌다리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땅에 대한 가치 인식을 촉구하고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전지적 서술자를 통해 일제강점기 농촌마을 배경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가치관이 대립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작가, 대단한 작가 이태준입니다. 자, 이제 작품 갑니다. 자, 발단부. 정거장에서 그 동네 이름이 샘마을이에요. 샘마을로 가는 십리길을 한 4km 정도 내려오너라 하면 반이 들락말락한 데서부터 샘마을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기슭에 놓인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띄인다. 자, 누이 동생 창옥이가 묻힌 곳이죠. 창섭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까지 바라보았다. 봄에 올 때 보면 진달래가 불붙듯 피어 올라가는 야산이다. 야트막한 산이다. 지금은 단풍철 지났네요. 가을 지나 초겨울입니다. 누르테티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초겨울에 그 나뭇가지들 적막한 버스럭 소리만 울릴 것 같았다. 초겨울 황량한 거죠. 자, 지금 초겨울의 계절적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라고 집어낼 수는 없어도 자, 여동생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는 짐작이 된다. 창섭은 마음으로 창옥을 불러보며 묵례 말없이 고개를 숙여봅니다. 다만 단지 온위뿐인 정도가 아니고 다만 온위뿐이로 자, 이게 지금하고 좀 어법이 좀 다릅니다. 온위이지만 나이가 훨씬 떨어진 좀 나이 차가 많은 여동생이었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뭐가? 여동생이 죽던 날이.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와 있던 여름이었다. 창옥은 저녁 먹다 말고 갑자기 복통으로 뒹굴었다. 읍으로 뛰어들어가 의사를 청해왔다. 의사는 주사를 놓고 갔어요. 그러나 밤새도록 열은 내리지 않았고 새벽녘에 아파하는 것도 더해갔다. 다시 의사를 데리러 갔는데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라 했어요. 하라는 대로 환자 데리고 들어갔으나 역시 또 오지는 했어요. 병의 원인을 잘못 본 거죠. 다시 하루 지나 고름이 터지고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버린 뒤에야 그제서야 맹장염인 것을 알아챈 눈치였다. 근데 너무 늦게 자, 맹장염 금방 그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이 방치하면은 심각해집니다. 그때 창섭은 자기가 어른이기만 했어도 필시 틀림없이 의사의 멱살잡이 했을 것이다. 이런 누이의 허무한 죽음. 기껏 맹장염인데 의사의 잘못된 진찰로 해서 그런 어린 여동생이 죽었어요. 창섭은 자기 뜻을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권하는 고등농림학교, 고등농업고등학교를 마다하고 고등농림학교라고 좀 농업 전문학교 비슷한 그 레벨이었던 것 같아요. 의학점은 지금의 의대로 들어갔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맹장수술로는 서울에서도 정평이 다들 인정하는 그런 한 권위 있는 의사가 된 것이다. 자, 그러니 지금이라면 여동생을 자기의 솜씨로 살릴 수 있겠죠. 창호가 기뻐하다오.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거다. 자, 이게 지금 창섭이 하루 시간을 내서 아버지를 찾아온 이유죠. 병원을 확장할 계획인 겁니다. 개인 병원으로는 제일 완비한 시설을 제대로 갖춘 수술실이 실현될 거다. 자, 그런 기대와 자부심 있죠. 입원실 부족도 해결될 거다. 자, 안타깝게 죽은 너의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내 진찰실에 걸어놓으마. 자, 이 창섭이 의사가 된 게 여동생의 안타까운 죽음 때문에 된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창섭은 바람도 쌀쌀할 뿐 아니라 오후차로 돌아가야 할 길이라 걸음을 재우쳤다 저촉했다. 자, 이 부분 여기까지가 발단 부분인데 오른쪽 날개 부분을 봅니다. 자, 날개 문제. 자, 여동생 이름을 부르죠. 창호가 라고 부르는 창섭의 마음. 누이에는 그리움이 있을 것이고 슬프고 안타까웠을 거죠. 이 작품의 초겨울의 계절적 배경이 나오는데, 자, 배경의 일반적 기능을 봅니다. 작품의 전반적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에 사실감을 부여해줍니다. 또 독자에게는 현장감을 느끼게 해주죠. 인물의 성격, 태도,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인물의 심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묘사해주는 기능도 합니다. 또 때로는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하기도 하죠. 작품의 주제를 뚜렷하게 하는데 기여합니다. 자, 이 작품에서 계절적 배경이 나와 있죠. 초겨울의 황량한 풍경. 이것은 자, 여동생을 찾는 심정에서 그 여동생을 그리워하는 오빠 창섭의 쓸쓸한 마음과 조응, 호응을 이룹니다. 자, 날개 문제. 의사가 데려온 까닭이 무엇이었는가?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누이가 허망하게 죽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본인이 유능한 의사가 되고자 한 것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핵심 정리가 또 이어집니다. 창섭이 의사가 된 계기. 누이가 죽었죠. 의사의 오진이 있었어요. 자, 맹장염 증세가 악화돼서 험하게 죽었습니다. 자, 이 누이의 죽음을 계기로 의전에 입학해서 맹장 수술에 일가견이 있는 의사가 됐습니다. 자, 계절적 배경. 지금 단풍철 지나고 누르뜻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적막한 버스럭 소리만 울릴 것 같았다. 초겨울의 황량한 분위기, 창옥을 떠올리는 창섭의 슬프고 쓸쓸한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줍니다. 자, 창옥에 대한 창섭의 심정이 드러난 부분들.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다. 자, 창호가 불러보면 묵례를 보냈다. 그때 창섭은 어른이기만 했으면 의사의 멱살을 들었을 것이다. 누이의 험한 죽음에서 창섭은 뜻을 세워 고농 마다하고 의전으로 들어갔고. 자, 다 창옥과 관련된 오빠 창섭의 심정이죠. 네 사진 크게 확대해서 진찰실에 걸어놓으마 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자, 누이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움, 슬픔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자, 밑에 이것만은 꼭 스스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집으로 가고 있어요. 길은 그전보다 넓어졌고, 자, 넓은 길이 됐네요. 바닥도 평탄했다. 그전에는 비나 오면 진흙투성이었어. 헤어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복판 가운데로 자갈이 깔리고, 자, 그래서 과거에는 진흙, 지금은 자갈. 또 어떤 목은, 어떤 좁은 자리는 좁아서 소발이 짐 실은 소가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십상이었는데 아주 좁았다. 이제는 바위를 갈라내서까지 일매지게 고르고 가지런하게 넓은 길로 닦아졌다. 과거에는 좁았다. 지금은 넓은 길이 됐다. 그래서 과거, 현재, 대조 대비가 있죠. 창섭은 이렇게 길이 잘 닦여져 있는 걸 알았다면, 이럴 줄 알았다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 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눈에 익은 정자나무가 서 있는 논이며 돌각담을 두른 밭들도 나타났다. 이 논과 이 밭이 자기 아버지가 일군 농토죠. 자기 집의 논과 밭들이었다. 논둑에 선 정자나무는 그 전부터 있은 것이나 밭의 돌각담들은 아버지께서 손수 쌓으신 것이다. 창섭의 아버지 소개가 됩니다.
창섭의 아버지는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다가 자 텔링 말하기라 습니다. 텔링 말하기, 텔링 말하기, 즉 아버지 성격을 직접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직접 제시, 요약적 제시, 텔링 말하기. 근면 검소로 근방에 가까운 동네에 소문난 영가입니다. 그러나 자기 때 와서는, 아버지 때 와서는 밭 하루가리도, 하루 정도의 일을 할 그 면적도 늘리지 못한 것으로도 소문난 영가입니다. 그렇게 성실한데 밭 면적을 늘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가? 왜 농토가 증가하지 않았는가?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그것이 이유 중에 하나고, 아버지 앞 시대에는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라는 것이 큰 부담인 데다가, 자 농사지어서 돈을 벌어도 그걸로 유학비를 다 보낸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큰 따옴표로 이제 대화가 나옵니다. 이거는 자 보여주기 간접 제시죠. 보여주기 간접 제시. 자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나를 부자 소리는 못 들어도 굶는다 소리는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시고 가셨구나. 드럭드럭 아득바득 탐내 모아서 뭐라니? 재물을 모아서 뭐하냐? 할아버지께서 쇠똥을 맨손으로 움켜다 넣으시던 논, 또 아버지께서 멍떨을 돌만 많던 그 땅을 손수 이룩하신 밭을 더 건은 기름진이란 뜻입니다. 기름진 논으로 더 기름진 밭이 되도록 탁달만 해 가기에도, 내가 손질하고 매만져 가기에도 내게 벅찬 일께다. 자, 뭐 큰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 마련되어 있는 농토를 내가 잘 손질하고 매만지는 것, 이것만 해도 내가 농토를 늘리지 않아도 할 일이 참 많은 것이라는 얘기죠.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저령 아껴 쓰고 남는 돈 있으면 그 돈으로 품을 몇씩 들어가면서까지, 즉 품을, 자 그 돈으로 사람들을 사서, 품삯을 주고 사서 몇 명씩 사서 자 이제 필요한 일을 좀 시킨 거죠. 그때 자 삐뚤은 논빼미를, 논을 바로잡기, 밭에 돌을 추려 바람맞이로 담을 두르기, 겨울엔 뚝막이 하기. 자 그래서 그 돈으로 뭐 했다? 땅을 늘려가는 데 쓴 것이 아니라 기존의 농토를 관리하는 데 쓴 거죠. 그러다가 아들이 의사가 나니까 학비로 이제 안 들어가죠. 아들 학비로 쓰던 목까지 들여서 이제 뭐 했냐? 자기 집에 농토 늘리는 것에 돈을 쓴 것이 아니라 동네 길은 물론이고 읍으로 가는 길, 정거장 가는 길까지 닦아 놓았다. 즉 개인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마을을 위해서 돈을 쓴 거죠. 자 이런 성품을 지닌 인물이 아버지입니다. 자 남을 주면, 남에게 논밭을 빌려주면 땅 버려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 이 자국은 인물됨이란 뜻입니다. 아주 근면 성실한 인물됨이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소작을 주지 않았고, 자 땅이 좀 있으면 자기 혼자 농사 짓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에게 땅을 빌려주어 소작을 짓게 합니다. 근데 소작을 안 줬어요. 직접 논밭 경작을 혼자 다 했다는 얘기죠. 소를 두 필 2마리나 메고 일꾼을 3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 농가 밭을 전부 자농 스스로 농사짓는 것으로 버티어왔다. 자 실속, 자 남한테 소작을 주게 되면은 소작농이 가져가는 게 있고 땅 주인이 가져오는 게 있죠. 자 실속은 땅 주인의 몫입니다. 땅 주인의 몫이 타작, 이거 소작농에게 가는 몫입니다. 땅 주인에게 오는 몫이 소작농만 못하다는 둥, 일꾼 3명이 지들 농사해 가지고 나간다는 둥, 이렇게 이해만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까지 끊습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그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다른 지주들은 생각이 이랬어요. 그런데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그 이익이 되는 것을 계산하는 게 타산이죠.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해서 다른 지주들의 관점과
아버지의 관점이 대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자, 이와 같은 임자가 곧 창섭의 아버지죠. 창섭의 아버지가 임자로 있는 땅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터기 밑에 벼 밑둥 같은 거 남은 겁니다. 그루터기만 남은 논과 밭이 돼 그 바닥들의 고름은 고르게 다지는 것, 그 언저리들의 발음, 반듯하게 다시 관리하는 것, 흙의 부드러움이 얼마나 정성 들여 땅을 가꾸고 애정을 베풀고 했는지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는 아주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이렇게 아버지는 땅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알차게 품질 좋은 땅으로 관리하는 데 전념했던 거죠. 땅에 대해서 기른 정성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땅, 아버지의 온갖 정성이 배어있는 이 땅을 팔기에는, 자, 이게 아들이 참 말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아버지의 정성을 알기에.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들도 알아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러나 자, 땅을 안 팔면 안 돼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잡히기나, 자, 이게 땅을 팔지 않고 은행 같은 것에 저당 잡히면 되겠죠. 은행 같은데 담보로 잡히고 돈을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땅을 잡히고 대출받는 정도로는 필요한 돈 3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요즘 치면 수억 원인 거죠. 자, 서울에서 큰 서양식 건물을 손에 넣기란 또 돈만 있다고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운때가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른쪽 날개를 봅니다. 이 중에서 아버지가 재산을 늘리지 못한 까닭, 이거 읽어보면 되겠고요. 그 밑에 거 인물 유형, 전형적 인물, 개성적 인물을 봅니다. 전형적 인물은 특정 계층이나 어떤 집단의 보편적 성격을 가진 인물, 개성적 인물은 어떤 계층 소속의 보편적 성격보다는 개인의 독자적 성격을 뚜렷이 지닌 인물이다. 자, 이 작품에서 아버지는 전통적 가치관을, 창섭은 근대적 가치관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이다. 근대 문물이 유입되던 시기에 가치관의 대립이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전형적 인물, 개성적 인물 두 부류 중에서 아버지 창섭은 전형적 인물이다 라고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앞에 문제도 살짝 있었는데 다시 한번 재정리해 봅니다. 아버지가 땅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 곡식값보다 다른 물가가 높아져서 아들의 유학이 부담이 돼서 땅을 늘리는 것보다 기름지게 하는 것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또 남는 돈을 땅 늘리는 데 쓰지 않고 마을의 땅을 위해 사용했죠. 그래서 밭을 하루가리도 늘리지 못했으나 누구의 눈에나 아주 탐스러운 품질 좋은 땅을 이루게 된 겁니다. 자, 땅을 대하는 창섭과 아버지의 관점 계속 이제 비교 대조가 됩니다. 창섭, 땅을 팔아 병원 확장을 위해 돈을 마련하고자 한다. 땅을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며 땅의 금전적 가치를 중시하는 거죠. 아버지, 논뱀이 바로잡고 밭에 담을 두르고 개울에 뚝막이 하는 일에 돈을 쓴다. 땅을 가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땅의 본래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죠. 자, 아버지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기도 하고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직접 제시, 텔링, 요약적 제시죠. 창섭의 아버지는 근감으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이렇게 직접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있고, 직접 제시도 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나를 부자 소리 못 들어도 드르륵, 자, 기존의 땅을 닥달해 가게 해도 내가 벅찬 일을 깨다 라고 아버지의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자, 실제 아버지의 육성, 아버지의 말을 통해 땅의 본래적 가치를 중시하는 아버지의 생각을, 그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간접적 제시, 다른 말로 극적 제시 있습니다. 간접적 제시, 다른 말로 극적인 제시, 연극처럼 제시한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것만은 꼭 스스로 풀어보도록 합니다. 간단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창섭에 혼자 속생각이 들어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내년이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선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도지신다. 진작부터 내 카 모셔야 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시골로 올 순 없고 천생 하늘이 정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 한다. 한 동네에서도 땅을 당신만치 못 거둘 사람에겐 땅 관리를 땅을 그 보듬고 다듬는 그 일을 당신만치, 이 당신이 아버지죠. 3인칭 극존칭입니다. 우리 아버지만치 못 할 사람에게 소작을 주지 않으셨다. 땅 전부를 소작을 내어 맡기고는 서울과 편안히 계실 날이 하루도 없으실 게다. 즉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함부로 소작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작을 주고 서울로 간다 한들 땅 걱정 때문에 서울에서 마음 편히 계실 날이 없겠죠. 이렇게 창섭이 생각합니다. 결론은 뭐냐? 서울로 모시고 가는데 이 땅을 남들한테 소작 주고 넘어 서울로 간다? 이건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버님의 말년을 편안히 해드리기 위해서도 그 다음 해주십니다. 땅은 전부 팔아버릴 필요가 있는 거다라고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뭐죠? 합리화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섭은 마을 샘마을에 들어서자 동네 입구 어귀에서 이내 아버지를 뵐 수 있었다. 아버지는 가장자리에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걷고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부추겨 돌다리를 고치고 계셨다. 자, 어떻게 갑자기 오느냐? 네, 좀 급히 여쭤볼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땅 파는 일이죠. 그래, 먼저 들어가 있거라.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소의 곱비인데 두 기장, 소 곱비가 어느 정도 길이고 있다면 그 길이의 두 길이는 정도로 흘러간 다리돌은 돌다리인데 이 다리가 붕괴돼서 소 곱비 두 길이만큼 저 아래로 흘러내려간 겁니다. 동아줄에 얽어 끌어올리고 있었다. 개울은 동네 복판을 흐르고 있어. 아래 위로 징검다리가 있는데 아래 위로 징검다리는 서너 군데 놓였으나 이 징검다리는 약해서 하룻밤비에도 일수 넘치어 모두 이 큰 돌다리로 통행하던 것이었다. 창섭은 어려서 아버지께 이 큰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자, 이 돌다리의 내력을 봅니다. 자, 이렇게 따옴표 나오는 거 보여주기 인물 성격 간접 제시죠. 극적 제시. 너희 증조부님, 즉 창섭 아버지의 할아버지입니다. 너희 증조부님 돌아가셔서다 산소에 상도를 해오시는데, 자, 증조부님 돌아가시고 산소를 만들고 무덤을 만들고 무덤 앞에 놓는 큰 그 상처럼 큰 돌이 있어요. 상돌이랍니다. 상돌을 해오시는데 징검다리로 작은 또 약한 징검다리로 건네올 수가 있니? 그래서 너희 할아버지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고 튼튼한 돌로 놓으신 거란다. 자, 증조부님 상돌을 옮겨가기 위해서 할아버지께서 창섭의 할아버지니까 창섭 아버지의 아버지죠. 자, 이 돌다리를 그때 만들어 놓으셨다. 그 후 5, 6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 년 전 어느 장마엔 어찌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돌이, 이 돌다리가 큰 돌 하나로 안 되겠죠. 가운데 있던 제일 큰 돌이 내려앉아 떠내려갔던 것이다. 두께가 한자 30cm 정도는 되고 폭이 8자, 길이 10자 넘는 자연석 그대로라. 여간한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댈 염두부터 생각의 시작이란 뜻인데 생각부터 나지 못했다. 더구나 불과 수십 걸음 이내에 면사무소 보조를 얻어 난간까지 달린 한다한 괜찮아 보이는 나무다리. 자, 나무다리가 보조금 받아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이 놓인 뒤의 일이라 이 돌다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버린 채 던져져 있던 것이었다. 자, 그러면 이 돌다리는 물에 쓸려가서 저 아래까지 내려갔고, 자, 징검다리는 너무 약하고 면사무소 보조금을 받아서 나무다리를 놓고 그동안 이 주민들이
건너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돌다리는 잊혀진 채 버려져 있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핵심 정리를 봅니다. 자, 땅을 팔고자 하는 창섭의 합리화 과정이 들어있어요. 내가 아들이야, 독자야, 늙으신 부모님을 부양 모셔야 한다. 내가 시골로 올 수는 없으니까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 한다. 소작을 맡기고 가면 아버지께서 마음이 편안하시지 못할 거다. 땅을 파는 게 아버지 자신에게 다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땅 파는 일이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자기 합리화합니다. 합리화 밑줄. 자, 한자성어로 여기다 써줄게요. 합리화 밑에다가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 내 눈에 물대기. 아전인수랍니다. 아전인수. 자, 아전인수식 합리화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나무다리와 돌다리 비교를 해봅니다. 나무다리, 돌다리보다 만들기가 쉬워요. 저 다리는 건널 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그냥 단순한 생각이죠. 건너면 된다. 단순한 생각. 나무다리는 불안정해요. 자,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에 관련된 정감이라든가 사연이 별로 없겠죠. 이런 게 근대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것이고, 돌다리 만들기 어려워. 힘이 많이 들어가. 이 속에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 있는 거고, 안정적이고 변함이 없어요.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온 것이다. 곧 전통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게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돌다리죠. 자, 돌다리의 내력. 창섭의 증조부님의 무덤 상도를 해오기 위해 창섭의 할아버지가 놓으신 것이다. 그만큼 오랜 역사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위기를 향해 갑니다. 이 작품은 시간적 순서로 진행되고 있어요. 다 순행입니다. 순행.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꽂히는 사람들 점심을 짓느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네들과 바쁘게 허둥거리고 계셨다.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들이 보고 싶어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자, 손자에 대한 어머니의 그림이 있죠. 오늘로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에이, 노인네들 다 그래요. 오늘로 갈걸. 그럼 뭐하러 와? 자, 급히 왔다 가는 아들에 대해서 서운하다는 거죠. 이젠 어머니 석건 어머니랑 함께 서울로 모셔갈 준비를 하러 왔다우. 서울로? 제발 아이들하고 한 데서 함께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이 아이들이 손자들이죠. 손자들에 대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하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달라요. 땅보다, 또 조상님들 산소보다, 또 사당보다. 자, 그런데 요거 다 비교법인데, 땅, 조상님 산소, 사당, 이거는 누가 강조하는 거죠? 자기 남편 창섭의 아버지가 강조하는 것인데, 이거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신 눈치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향하는 1순위가 다르다는 거죠. 자, 이런데 그러나 아버지만은 어머니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해서 아버지가 창섭의 뜻대로 생각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 그 갈등이 일어날 것임을 살짝 암시를 해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따라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 말해주듯이 냉정하게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 이제 자기가 준비한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한 얘기를 그렇지만 다 자기 합리화죠. 그런 말을 이제 늘어놓습니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에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점, 한 집에 모여 살려면 자기가 병원 버리고 시골로 내려오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 순조로운 이치라는 것, 병원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해서 오늘 환자의 3분의 1밖에 받아들이지 수용 못한다는 것, 지금 시국에 지금 상황에 큰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원래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봉, 당시 일제강점기에 그 비행기 공습이 있었다 그럽니다. 방화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요게 당시 시대 분위기와 관련된 그 표현인 거죠. 당시 시대 분위기 관련. 자, 방화방공에 괜찮은 가치가 있다는 것. 3층은 살림집과 그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며놨던 것이라 3층을 입원실로 변장 바꾸기에 쉬운 것. 각 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오는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여마다 싼 것. 싸기는 하나 자 상대적으로 싼 것인데 그래도 돈이 32,000원이라 지금 병원을 팔면 15,000원쯤 받겠는데 그 15,000원으로는 새 집을 고치는데 돈이 들어가고 수술 기계를 완비하는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을 사는 값 32,000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그 다음에 땅 얘기. 시골에 땅을 놔두고 있어봤자 1년에 고작 3,000원 정도의 실제 이익이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고 병원을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10,000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아버지가 땅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돈만 더 불리게 되면은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살 수 있는 것 해서 지 나름으로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땅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땅은 나중에 다른 장소라도 더 많이 더 좋은 곳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 딴에는 아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아버지 참 기가 차겠죠. 그래도 꾹꾹 참으면서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일단 들었습니다. 성질 죽이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자,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봐야 대답하겠다 하고 즉답을 피하고 대답을 유보합니다. 그리고 게을러 다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리돌을 올려놓고야 이제 돌다리 완성하고 돌아와서 점심상을 받았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기까지 핵심 정리를 해봅니다. 위기 부분. 자, 등장인물의 성격과 관계, 성격, 창섭, 도시의 의사다, 병원 확장을 위해서 땅을 팔자고 제안하죠. 아버지 시골 농부다, 땅은 금전적 가치가 아니죠. 그렇게 얘기지 않으며 창섭의 제안에 대답을 일단 유보해 봅니다. 자, 창섭은 땅을 금전적 가치로, 근대적 가치관, 자, 아버지는 땅 본래적 가치죠. 전통적 가치관 해서 이렇게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서울 가서 손자랑 살고 싶어. 참 순박하죠. 자, 땅에 대한 창섭의 생각. 시골에 땅을 둔대야 1년에 고작 뭐 3,000원. 나중에 야, 병원 지으면 10,000원, 1년에 10,000원 생겨요. 나중에 땅은 또 좋은 곳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건데 땅을 금전적 가치로만 판단하는 거죠. 땅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자, 이 땅에 담긴 땅과 사람들의 관계, 그 땅의 내력을 중시하지 않고 언제건 돈으로 살 수 있는 대체 가능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 창섭의 말하기 방식. 자, 어떤 논리를 펴고 있는가요? 자, 외아들로서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자식된 도리. 그 다음에 병원 확장에 따른 금전적 이익. 자, 아빠 땅 팔아서 그 돈으로 병원 확장하면은 1년에 10,000원 벌어요. 땅 쥐고 써봤자 3,000원, 차이가 7,000원 납니다. 이런 현실적 이익을 근거로 땅을 파자고 제안하죠. 자, 말하기 방식에 사용된 근거가 자식된 도리 하나, 금전적 이득이 두 번째 근거입니다. 자, 비교적 차분하게 차근차근 자신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실용적 관점에서 논리적 근거를 들고 있죠. 그래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절정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와, 요즘 사람들은 힘도 많이 줄었나봐. 그 돌다리 처음 놓을 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열남짓
있어 거들던 돈인데 지금은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하다니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힘도 줄었나 봐. 자, 아버지 나무 다리가 옆에 있는데 그건 왜 고치시나요? 장섭의 실리주의적 태도죠. 자, 너도 그런 소리 하는구나. 이 동네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왔다는 거죠. 아버지 생각, 나무가 돌만하다든 넌 그 다리에서, 그 돌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 안 나니? 자, 그 사물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게 되죠. 자, 이런 것이 자, 의미가 있는 돌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서울로 공부할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실제 사람들, 요즘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라고 하는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인정은 사람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도 있다는 거죠. 네 할아버지 산소의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고 내가 천자문을 끼고 그 다리로 글을 읽으러 다녔어. 네 어미도 그 다리로 가마를 타고 내 집에 시집 왔어. 내가 죽건 그 다리로 건네다 묻어라. 무슨 말? 죽을 때까지 이 마을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딱 한마디로 나는 서울 갈 생각 없다. 자,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땅을 팔지 않겠다는 거죠. 그만큼 땅과 고향에 대한 애착이 큰 아버지의 생각을 볼 수 있어요. 네? 천금이 쏟아진데도 네가 1년에 10,000원 얘기했지? 그것이 아니라 자 1,000,000원이 쏟아진데도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신 걸 내 눈으로 본 바치고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으신 돈으로 장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 가서 느르지 논이 그 논의 고유명사입니다. 이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그 논의 고유 이름이야. 이렇게 느르지 논 같은 게 어디 있고 독시장밭 역시 고유명사입니다. 아버지가 개간한 그 관리하는 밭의 이름입니다. 그런 밭 같은 걸 어디서 사? 돈 있다고 그런 밭에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느리지논 뚝에 서 있는 느티나무는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 설 때마다 나는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 보곤 한다. 땅이라는 걸 이런 모든 것을 다 함축한 게 땅인데 어떻게 일시적인 이해관계를 따져서 사고팔고 하느냐. 땅 그렇게 함부로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피땀과 관계가 녹아들어 있다는 얘기죠. 땅 없어봐라. 집이 어디 있으면 나라가 어디인 줄 아니? 자, 모든 것의 근본은 땅이란 얘기죠.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자, 여기 별표칩니다. 아버지의 땅에 대한 관점, 전통적 가치관이 딱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돈이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서 문서 쪽으로만 땅 문서만 사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리 이자만 생각하고 지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라는 건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이상한 사람들, 비정상적인 존재들로밖에 보이지 않더라 하면서 그런 관점을 지닌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네가 누구의 덕으로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농사지어서 학비를 보냈는데 내 덕인 줄 아느냐? 아니야. 내가 땅 없이 무엇으로 농사를 지어? 자, 밭에 가 절하고 논에 가서 절해야 한다. 즉 밭과 논에 이 땅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고로 하늘 하고 사람들이 하늘을 숭상하는데 그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즉 하늘보다 땅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땅을 팔아먹는 건 그건 하늘을 팔아먹는 거라 다름이 없는 거다. 아버지의
자, 땅이 모든 것의 근거다라는 관점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자, 오른쪽에 살짝 강조 삼아 봅니다. 아버지가 땅을 팔지 못하는 까닭 뭐죠? 땅은 경제적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가마 타고 넘어온 곳, 너가 공부하러 간 곳, 나 천자문을 공부하러 간 곳, 다 이렇게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 있는 것이 땅이라는 거죠. 단지 물질로 환산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돌다리 보수의 의미 봅니다. 옆에 면에서 자금 지원받아서 나무다리 지어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돌다리를 왜 그렇게 보수할까? 이 소설에서 장마로 인해 떠내려간 돌다리는 서구적 가치에 의해 훼손된 전통적 가치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돌다리를 보수하는 것은 훼손된 전통적 가치를 복원하여 다시 지키려는 노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서술형 대비합니다. 자, 핵심 정리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살짝 넘어가려고 합니다.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자,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응과 그의 정성에 응하여 결실을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 자, 과정에 응하여 결과적으로 결실을 주는 것. 이것이 땅처럼 분명한 게 뭐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가 많아.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인 만큼 땅은 후하게 보답을 주시는 거다. 땅은 정직하게 응과가 분명하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자,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 땅 소작인들에게 맡겨버리고 떡하니 도시에 가서 소출, 생산량은 팔아다가 모두 도시에 낭비해버리고 땅을 가꾸는 데는 단돈 1원을 벌벌 떨고 땅을 안 가꾼다는 얘기죠. 땅으로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땅에 의존해서 사는데 땅에 이렇게 야박한 놈들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 자식인 셈이야. 막대 먹은 놈이야. 땅이 말을 할 줄 알아봐라. 땅한테 말을 하라 그러면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배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걷어만 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니 해마다 걷어만 가고 관리를 안 하니 땅은 자갈밭이 되어가는 것을 아나. 뚝이 떠내려가는 것을 아나. 걸음 한번 제대로 넣나. 정 급하게 돼서 수작인이 우는 소리를 해야 요즘 너희 그 신식 의사들, 양이들이 서양 의사들이 주사침을 임시방편으로 놓듯 애꿎은 금비만, 이 금비는 이 금자가 돈이에요. 돈 주고 사는 비료, 화학 비료입니다. 옆에 인비라고 씁니다. 인비. 자, 금비는 돈 주고 사는 화학 비료고 인비는 똥오줌을 볏짚단에 끼얹어서 만드는 자연산 퇴비, 이게 인비입니다. 인비가 더 좋은 것인데 냄새나고 좀 더럽고 하니까 돈 주고 비료를 사다 쓰죠. 금비만 갖다 털어놓지. 그렇게 땅을 홀대를 하고는 이제 죽어서 땅이 무서워서 땅을 홀대한다? 근데 죽으면 땅에 묻혀야 되잖아. 그럼 땅이 자기를 홀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받아줄까요? 땅이 사람들한테 무섭게 보복할 수도 있겠죠. 땅이 무서워서 어디로들 갈 텐구, 땅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라고 비판하는 것이죠. 창섭은 입이 얼어버렸다. 자, 즉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다. 유구무원이라는 얘기죠. 왜? 아버지의 그 땅에 대한 애착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인 거죠. 야, 이거 씨알도 안 먹히겠구나 라는 거죠. 손만 부비었다. 자기 생각은 너무나 자기 위주였다는 것을 대뜸 깨달았다. 이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그 이단적인 정통 종교에서 벗어난 듯한 그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자, 내가 참 씨알도 안 먹힌 소리를 아버지한테 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또 아버지의 확고한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했다.
너로서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정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닐 줄 안다. 너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면 못 쓰는 거다. 의술은 예부터 인술, 사람을 살리는 어진 기술이라고 하지 않니? 매사를 모든 일을 순탄하게 진실되게 해라. 순리에 어긋나지 않게 하라는 얘기죠. 과욕 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가업, 농사를 짓는 것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고 내가 탓하진 않겠다. 한탄하진 않겠다. 인정한다. 너 의사의 길, 이미 그 길을 들어섰으니까 인정하겠다. 너는 너로서 발전할 길을 열었고 그게 다 무리집에 즉 이익만 추구하는 놈들의 악업, 악한 일이 아니라 활인, 사람을 살리는 인술이구나. 그래, 자, 활인하는 인술이라는 점에서 인정하마. 그러니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니? 너도 괜찮은 일을 하는데. 다만 3, 4대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공들여 일으켜 놓은 이 논과 밭, 전장, 논과 밭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네 말대로 땅을 팔아봐라. 우리 가문이 3, 4대에 걸쳐서 정성을 들여 만들어 놓은 이 논밭 남들 손에 넘어가게 되잖아. 그거는 저기 애석한 심사, 애석한 마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구나. 안타깝다는 얘기죠. 자, 살짝 아버지의 비판 의식을 봅니다. 자, 일부 지주들 땅을 소작인들한테 맡겨버리고 홀대하죠. 자, 땅을 홀대하면 죽어서 어디 묻히려고 그러냐, 땅이 무섭지 않느냐, 땅을 기름지게 하지 않고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섭의 깨달음을 봅니다. 자,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강한 애착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아버지로서는 아들의 이단적 계획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섭은 자신의 계획이 아버지의 땅에 대한 신념과 애착을 잘 고려하지 못한 생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아차,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었지. 다시금 깨닫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 일단 언짢죠. 땅을 함부로 여기고 홀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죠. 자, 말로는 자, 창섭에 대해서 그래도 의술은 인술이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지만 가업을 잊지 못하게 된 창섭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창섭이가 하는 말. 아버지 그러면 팔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아직도 창섭은 아버지의 실제 마음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겠니? 너도 이제도 말했지만 너도 문서 쪽으로만 쥐고 서울 앉아서 그럼 지주 노수를 할래? 자, 너 생각은 이렇게 조상 대대로의 그 정성이 들어있는 땅이니까 네가 내 생각에서 그럼 팔지 맙시다 라는 뜻은 남들한테 이거를 소작을 주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너랑 나랑 나도 서울 가서 내가 비판하는 지주처럼 서울에 가 있는 지주 역할을 하라는 얘기인데 지주 노릇만 하라고? 그따위 지주하고 소작인들 틈에서 땅이 어떻게 되겠니? 지주가 관심 안 갖고 소작인들 지멋대로 농사 짓고 땅들만 얼마를 고른지, 자, 속이 썩어간다는 거죠. 땅이 얼마나 썩게 될지 아니? 안 된다. 난 팔태야. 그럴 바에야 땅을 팔아버리겠다. 자, 팔 것이다. 잘 봅니다. 지금 팔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그 시기에, 내가 죽음에 직면한 그 시기에 다 팔 거다. 자, 그런데 돈에 내가 돈 욕심이 나서 팔 줄 아니? 그건 아니야. 돈에 파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많은 돈을 주겠다는 사람한테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팔 거다. 어떤 사람?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팔 거다는 얘기죠.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르지논 같은 건 1년만 붙여보고 죽어도 농사꾼으로 태어나는 걸 한탄하지 않겠다고 했어. 자, 독시장 밭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문보, 덕길이. 자, 용문이
문보, 덕길이 이런 농민들이 땅의 가치를 잘 알고 땅을 홀대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은 길바닥에 나왔더라도 집을 팔아 살려고 이 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름진 밭이니까 덤빌 게다. 그런 사람들,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땅 임자가 안 되고 누가 되오르냐.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가 유언을 한다. 그런 사람들한테,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한테 내 논밭을 팔 건데 그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에 내겠니? 그러니 이런 방식으로 할 거다. 몇몇 해고 그 땅을 농사지어서 소출을, 생산량을 팔아서 해마다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할 테니 너도 그 땅값을랑 한몫에 받을 생각 말고, 내가 죽고들랑 한몫에 받을 생각 말고 그렇게 해마다 조금씩 갚는 것을 받아갈 줄 미리 알고 있거라 라고 유언 비슷하게 남깁니다. 그러면 네 엄마가 먼저 죽으면 내가 묻을 거고,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엄마만은 그때 네가 서울로 데려가렴. 나는 이 샘마을에서, 이 고향에서 이렇게 야인 들판에서 사는 사람, 소박하게 농사짓며 사는 사람으로나 죄 없는 밥, 남한테 눈치 안 보이고 떳떳한 밥을 먹다가 야인인 채 묻힌 걸 흡족히 여긴다. 죽을 때까지 이 고향에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한테 땅을 넘기되 그 값은 천천히 갚아도 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죽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확고한 아버지의 생각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자식의 젊은 욕망을 못 들어주는 게 애비된 마음으로도 섭섭하다. 일단은 섭섭함을 표현했어요. 미안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 정도의 그 신념쯤은 지켜놓겠다는 걸 무시하지 말아다오.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 피우며 다리 고치는 대로 나갔다.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주르륵. 너희 아버지 여간 고집이시냐? 알잖아. 아니요. 자, 창섭의 말을 들어봅니다.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걸 오늘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자, 아버지 신념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존경을 합니다. 자, 이해한다, 인정한다, 존경한다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창섭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창섭은 코리가 찌르르 했다. 콧잔등이 찌르르 합니다. 이게 뭘까요? 뒤에 나온 거 봅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자, 내 뜻대로 안 된다. 이미 실패했다. 이미 알아차린 거고, 이제 코골이가 찌르르 한 거는 좀 더한 감정이 느껴져서인 거죠. 뭐다? 아버지의 세계와 자기의 세계가, 즉 세계관, 가치관이 경리되는, 완전히 분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신념, 생각, 나의 신념과 생각이 물불처럼 완전히 갈라서는구나, 격리되고 결별하는구나. 뭐죠? 아버지랑 이제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눌 일은 이제 없을 거란 얘기죠. 자, 인정하고 존경하면서도 자기로서는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관대로 사세요. 저는 저의 인생관대로 삽니다. 하고 결별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자지간의 인연을 끊는 건 아니지만은 이 가치관, 세계관의 차이를 워낙 물과 불처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분리되는 심정, 갈라서는 심정이 드는 것이 코골이가 찌르르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봅니다. 아버지와 창섭을 바라보는 소수자의 태도 볼까요? 자, 창섭이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열거하고 계획을 제시하는 부분은 요약적, 텔링, 말하기로 전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나 말투가 드러나질 않죠. 서술자가 요약 제시하니까 이거 텔링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땅을 팔지 않겠다는 결심과 그 이유를 제시하는 부분은 아버지의 육성으로, 대화로 제시되어 있어요. 자, 간접 제시고 보여주기죠.
여기는 아버지의 감정이나 말투가 드러나 있어요. 자, 해서 서술자는 아들 생각은 직접 제시, 요약 제시, 감정 말투가 드러나지 않게, 아버지 생각은 대화로 간접 제시 보여주기, 감정 말투가 다 드러나게. 이건 뭐냐? 서술자 역시 땅을 만물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전통적 가치관을 옹호하는 쪽이기 때문에 좀 더 실감나게 육성을 담아서 아버지의 말을 소개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땅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에 대한 창섭의 태도, 아버지에 대한 창섭의 태도, 창섭, 아버지의 신념을, 또 아버지를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거나 동조하진 않죠. 자,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낍니다. 자, 땅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에 존경을 표하고 훌륭하다고 하지만, 인정하지만 신념에 동조하진 않는다. 수용하진 않는다. 자, 등장인물들 심정, 아버지, 아들부터 못 들어주니까 미안하죠. 그런데도 땅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아들이 인정해 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창섭, 자, 아버지의 신념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가치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합니다. 냉정한 거죠. 어머니, 자, 거절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담겨 있어요. 죽을 때가 되면 땅의 가치를 아는 동네 사람들한테 땅을 팔아 해마다 갚도록 할 것이다. 자신이 먼저 죽으면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가라. 자신은 시골에서 농사일하며 소박하게 살다 죽을 것이다. 자, 이런 유언을 통해 죽기 전에는 고향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죽기 전에 땅을 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고히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부분 갑니다. 자, 마지막, 자, 결말로 갑니다. 아들은, 자, 돌다리가 다 완성이 됐어요.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버렸다. 자, 동구 밖으로 사라진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아들과 차이가 느껴지죠. 외롭고 좀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아버지는 종일 개울에서 허덕였으나 몸이 많이 피곤했겠죠. 근데 저녁에 잠도 달게 오지 않았다. 젊어서 서당에서 읽던 백낙천, 중국 작가입니다. 중국 작가 백낙천의 시가, 한 시가 생각이 났다.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다. 자기 뱃속이 고픈 것은 참아가며, 부모 제비죠. 입에 얻어 물은 것은 새끼 제비들로부터 먹여 길렀으나 그 새끼 제비들은 자라서 날개에 힘을 얻자 어디론지 저희 좋을 대로 다 날아가 버리고, 야유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 소슬한 쓸쓸한 추녀 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광경을 묘사했고, 나중에는 그 늙은 어버이 제비들을 가리켜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부모 제비들이 또 새끼적에도 역시 그러했음도 깨달으라 라는 풍자의 시였던 겁니다. 자, 이 늙은 제비가 곧 그 창섭 아버지하고 대응되는 시인 거죠.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쓴웃음을 짓고, 자식들 키워봤자 다 떠나는구나.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어제 고쳐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다. 돌다리에는 애착이 있는 거죠.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 틈에도 남아있지는 않았다. 첫 골로도 가운데 골로도, 이 골이라는 게 그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쪽으로 트여 나가는 방향이나 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이런 것 같아요. 돌 몇 개를 이렇게 붙여놨을 거예요. 돌다리니까 쭉 있으면은 첫째 틈, 둘째 틈, 자, 이렇게 얘기해집니다. 자, 첫째 틈으로도 가운데 틈으로도 끝에 틈으로도 막기만 한 소담한 물살이 우쭐우쭐 춤추며 빠져나갔던 의인법이죠. 가운데 그 돌장으로 가 쾅 하고 이 가운데 올라서서 저 위에서 아래로 좀 쿵쿵 뛰어봤어요. 발바닥만 아플 뿐 끄덕이 있을 리 없다. 튼튼하다는 거죠. 노인은 쭈루루 돌다리 옆에 집이 있으니 가까우니까 집으로 들어와 소금 접시와 얼굴 닦는 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했다. 나중에 다시 이가 절인 물을 한 입 물어 마시며 일어섰다. 속에 모든 게 씻기는데 시원했다. 수염에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계를 넘는 법은 없다. 즉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정도껏 내린다는 거죠. 분수에 넘치게, 한도 넘치게 내리는 비는 없다.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즉 비가 너무 분수 없이 많이 와서 돌이 떠내려갔던 것이 아니라 자잘한 자갈이 밀려 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궁굴리어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라고 탓할 일이 아니란 얘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뭐가? 돌다리가 무너진 이유가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 준다면, 자, 보살펴 동남시입니다. 자, 돌다리 만들어 놓는 게 다가 아니야. 비가 많이 와서 돌다리가 무너졌다 생각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다. 하늘이 이 비를 사람 죽으라고 이렇게 비를 퍼붓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미리미리 바닥을 치고 자갈이 쌓이지 않게 받침돌 잘 받쳐지고 있는가 제대로 보살펴 준다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 없을 게다. 자, 그저 늘 미칩니다.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다. 사람이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진 하루라도 천리, 하늘의 이치입니다. 하늘의 이치에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다 해서, 자, 밑에 정리한 거 봅니다. 천리에 순응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결말이 지어졌습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백낙천의 시를 통해 깨달은 아버지의 깨달음. 자, 새끼제비들은 실컷 얻어먹고 지 좋을 대로 날아가 버리죠. 날개에 힘이 들면 날아가 버립니다. 아들이죠, 창섭. 야위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늙은 어버이 제비들과 자신을, 또 새끼 제비들과 창섭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바람과 달리 의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창섭을 의뢰 그런 것, 당연시 해야 되는 것, 원망하지 말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버지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아버지의 인생관. 비와 돌다리. 비가 자연의 이치입니다. 어떤 한정이나 분수를 넘기는 법이 없다. 자, 돌다리. 왜 무너졌는가? 비가 많이 와서가 아니다. 미리미리 보살폈으면 될 일이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보살피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가 없다. 그래서 한결같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매사 조심하고 모든 것을 정성 들여 보살피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결말이 갖는 의미. 자, 땅을 둘러싸고 아버지와 창섭이 갈등을 겪지만 창섭은 아버지 생각을 따르는 것이 이해하죠. 아버지 생각을 이해하고 서울로 돌아가며, 아버지는 그래, 아들도 이해하죠. 자식은 크면 가게끔 돼 있어. 이해하면서 아버지 자신은 천리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전체적으로 땅의 가치를 되새기고 얄팍한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뒤에 국어의 힘 키우기, 거의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스스로 살피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분석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자, 수고도 많았어요.